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뇌 기능이 갑자기 망가질 수 있는 질환, 바로 뇌졸중입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마비와 감각 이상, 언어와 발음 장애는 물론 몸의 여러 증상들로 나타나는데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나 터지는 뇌출혈도 그렇고요.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는 혈관 이상, 그리고 전조 증상과 치료까지 오늘은 뇌졸중에 대한 말씀을 듣고요. 노인들에게 흔한 삼킴 장애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김창완의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로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학 용어들 중에서 증이 아닌 중으로 끝나는 이름은 뇌졸중 하나입니다. 뇌졸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질환의 이름은 뇌졸중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담이 더해지는 뇌졸중의 위험,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의학 용어들이 정말 많은데 중으로 끝나는 질환은 뇌졸중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질환이 증으로 끝나는데요. 그렇죠. 뇌졸중만 중으로 끝납니다. 네, 이름이 가진 뜻을 설명해 주시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 이게 사실 어찌 보면 한자어라 할 수 있는데요. 예. 한중일 세 개 나라에서는 같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에서도 뇌졸중이라고 쓰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졸중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예. 뇌가 좀 졸도한 상태, 졸도에서 중단되었다 이런 형태의 의미로 뇌졸중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뇌졸중이 중이 중단됐다, 졸지에 중단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오히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뇌에 갑자기 이제 문제가 생겨서 중단됐다는 건데 뇌가 갑자기 그렇게 망가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사실 뇌가 망가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염증이 있다든지 혹은 종양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그래도 이제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몇 주, 몇 달 이런 식의 시간이 걸리는데 정말 벼랑간 뇌 세포가 갑자기 이제 죽게 되는 일은 대부분은 뇌 혈관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뇌 혈관의 문제가 둘 중에 보통 하나인데 뇌혈관이 이제 막히는 뇌경색 혹은 뇌혈관이 이제 터지는 뇌출혈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혈관의 문제로 인한 신경학적인 증상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그러니까 뇌경색, 뇌출혈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 더 많다거나 더 위험하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네, 사실 이제 과거에 특히 고혈압 조절이 안 되던 이제 20년, 이제 30년 전에는 예. 국내에서도 뇌경색과 뇌출혈이 거의 비슷한 정도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고혈압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치료율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서구화되고 비만이라든지 고지혈증, 당뇨병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현재는 이제 뇌경색이 한 80%, 뇌출혈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쪽이 더 위험하냐 이거는 사실 뇌 손상된 크기가 더 중요하긴 한데요. 예. 예, 근데 뇌경색 같은 경우는 좀 작은 크기부터 큰 크기까지 굉장히 이제 다양해서 증상이 좀 경한 것부터 심한 거 좀 다양한데 뇌출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에서도 있듯이 뇌에 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 대부분 빈도는 아무래도 뇌출혈이 좀 적지만 이제 발생하게 되면 증상은 뇌출혈이 더 심하다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제 혈압 관리도 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전하고는 좀 이 비율이 약간 달라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뇌졸중 하면 가장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마비 증상부터 해서 사실 이제 돌아가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잖아요. 예. 사망률이 어떻습니까? 네, 사실 뇌졸중이 발생한 이후 초기의 사망률도 꽤 높습니다. 네. 사실 한 5년 전 정도만 해도 이제 뇌혈관 질환이 우리 전체 사망 원인의 암 다음에 2위였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치료율이 많이 개선되면서 4위, 혹은 3위, 4위 이렇게 이제 떨어졌는데요, 사망 원인으로. 예. 그 점은 참 다행인데 여전히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조사해 보면 3개월
번째 사망률이 대략 한 15%, 1년에는 대략 한 20% 정도의 사망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니까 이제 1년 내에 돌아가실 확률이 한 5명 중에 1명 정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위험한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뇌경색이든 뇌출혈이든 뇌세포로 이제 피가 가지 않는다는 건데 그 말하자면 뇌세포가 망가진 부위에서 부분적으로 국소적으로 역할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뇌라는 것은 그 위치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다르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물론 다른 장기도 왼쪽, 오른쪽이라든지 앞쪽, 뒤쪽에서 다른 일을 할 수는 있지만 뇌는 정말 왼쪽은 언어 능력을 담당한다든지 오른쪽은 공간 지각력이라 해서 이런 길을 찾고 이런 걸 담당한다든지 특정 부분은 팔다리를 움직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뇌 혈관이 어디가 막혔냐, 어디가 터졌냐에 따라서 증상이 상당히 이제 국소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언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신경학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평소에 자연스럽게 하던 동작들이 안 되는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뇌졸중이라는 것은 크게 이제 뇌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두 개를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하는데요. 예. 보통 증상을 이렇게 이제 음성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증상을 힘이 빠진다든지 말을 못하게 되는 이렇게 이제 뭔가 잘 하던 걸 못하게 되는 증상들이 이제 대표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팔다리 힘이 빠진다든지 네. 혹은 이제 말을 못하게 된다든지 말을 못 알아듣는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음성 증상, 그러니까 잘 못하게 되는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증상입니다. 네, 이런 전조 증상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다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모든 것들이 전조 증상이 안 나오고 바로 처음부터 심각한 증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꼭 전조 증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진 않는데요. 그렇군요. 그래도 일부 연구 결과를 보면 잘 물어보면 전조 증상이 한 50%에서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보고되기도 하거든요. 예. 본인이 좀 놓쳤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전조 증상이 있을 때 빨리 검사를 하고 예방을 하면 진짜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일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전조 증상이 있을 때 빨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50%에서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군요. 그 나머지 50%는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뇌졸중이 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어허. 그게 참 위험한 그러니까요.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나마 좀 신호를 주면 이상하네 하고 미리 좀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말이죠. 예. 예, 맞습니다. 뇌동맥류가 지적되던데요. 여기도 좀 설명해 주시죠. 뇌동맥류. 그래서 이제 뇌는 우리가 뇌를 싸고 있는 이런 이제 헬멧이라고 해야 될까요? 뼈가 뇌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뇌가 좀 가벼운 게 좋잖아요. 이게 아마 직립보행을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뇌는 어떤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과 어찌 보면 혈관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 혈관이 굉장히 뇌에 빽빽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 혈관들도 조금 굵은 혈관이 있고 얇은 혈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뇌에 있는 좀 굵은 혈관, 굵다고 해도 한 2mm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요. 네. 이 2mm 정도 되는 혈관이 좀 굵은 혈관인데 이 혈관의 일부 특정 부위가 좀 이렇게 부풀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뇌동맥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뇌동맥류가 뇌출혈을 일으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이제 부풀어 있는 그 혈관 벽이 좀 약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터지게 되면 뇌출혈이 발생하는데 이게 이제 지주막하출혈이라고 부르는 뇌출혈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좀 네. 큰 혈관이라 해도 한 2mm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좀 큰 혈관이 터지냐, 조금 더 작은 동맥이 터지냐 이런 거에 따라서 뇌실질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이렇게 다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네. 어디가 터지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뇌실질 출혈, 뇌지주막하 출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예. 예, 이름이 조금 이제 어렵긴 한데 그 부위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어느 혈관이 터지느냐에 따라서 뇌출혈도 나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출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보통 이제 동맥이 터지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요. 예. 그러니 동맥이 이제 압력이 크게 걸려 있기 때문에 동맥이 터지게 되면 이제 피가 팍 이렇게 세게 터지기 때문에 이제 보통 동맥 쪽이 터지게 되는데
2mm 정도 조금 큰, 그러니까 뇌 안에서 치면 조금 큰 혈관이 터지냐, 아니면 뇌 실질내로 들어가 있는 새 동맥, 뭐 좀 작은 그 두께의 동맥이 터지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작은 게 터지면 뇌 좀 깊은 부분, 뇌 실질내에서 출혈이 발생한다 해서 뇌 실질내 출혈이 아니고요. 조금 큰 동맥이 터지면 지주막하 출혈이 그래서 그거는 뇌 어떤 특정 부위가 아니라 뇌 전체의 피가 쾅 이렇게 터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뇌 실질 출혈은 작은 동맥, 지주막하 출혈은 좀 큰 동맥에 터지는 거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큰 게 터지는 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주막하 출혈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사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경우는 뭐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에 30% 정도가 사망할 수도 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이라서요. 사실 뇌동맥류가 그 자체가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굉장히 크면 1cm 이상 정도 굉장히 크면 일으킬 수도 있는데 뭐 좀 아주 작은 크기로 치료할 필요는 없지만 일정 크기가 이상이 되면 이런 아주 치명적인 지주막하 출혈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뇌동맥류를 선제적으로 증상이 없어도 치료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주막하 출혈은 어떤 좀 큰 혈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동맥의 압력도 크고요. 우리가 큰 혈관이 터지면 더 피가 많이 터질 거라는 것은 뭐 당연한 원리죠. 예. 그리고 지주막하라는 게 뇌를 싸고 있는 그런 막인데 한번 피가 터지면 뇌 전체로 피가 쾅 이렇게 터지게 되거든요. 네.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뇌 바깥쪽에서 출혈이 생기는 게 안에서 출혈이 터진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 같이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 그런 큰 혈관은 뇌 안을 지나간다기보다는 뇌 바깥으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큰 혈관이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예, 그게 이렇게 이제 좀 새 동맥이 되면서 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또 아이러니하지만 뭐 물론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좀 작게 터지기도 하고 안으로 들어가면 주변에서 이렇게 지혈을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가 터져도 주변에 조직이 있기 때문에 뇌 조직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지혈 효과가 다른 장기보다는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변에 뭐 조직이 있으면 이게 자동으로 좀 지혈이 되는데 뇌 바깥에서 출혈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혈되는 부분이 없어서 뇌 전체로 아주 많은 양의 출혈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뇌 자체가 지혈 효과가 다른 인체 기관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근육이 좀 있는 뭐 심장이라든지 뭐 그런 장기들은 근육이 이렇게 딱 잡아주는 효과가 있는데 뇌라는 조직이 상당히 이제 말랑말랑하고 그런 어떤 압력에 대해 굉장히 취약한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출혈에 대해서 좀 더 손상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뇌의 바깥쪽은 지혈 기능이 더 약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뇌졸중의 위험으로 이제 고혈압이 많이 얘기됩니다. 혈압이 높다는 건 이제 혈관의 압력이 높아진다는 건데 이게 영향을 크게 끼친다는 거죠? 그럼요. 특히 뇌출혈 같은 경우는 쉽게 이해하시겠지만 혈압이 높으면 특히 뇌동맥류가 있는 경우도 고혈압이 같이 있으면 더 잘 터지고 혹은 뇌실질 뇌출혈 작은 혈관이라조차도 혈압이 높으면 혈압이 팍 높아지는 그 순간도 위험하지만 계속적으로 혈압이 높아서 혈관벽을 손상을 일으키면 혈관벽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제 뇌출혈은 고혈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또 혈관이 막히는 것과 고혈압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좀 역시나 아이러니한 일인데 고혈압이 있으면 특정 부위는 또 약해지지만 혈관이 이걸 보상작용으로 좀 두꺼워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스로? 좀 고혈압에 의한 효과를 조금 이겨내기 위해서 두꺼워지다가 이게 좀 문제가 생겨서 그 두꺼워진 부위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당뇨병에 의해서 혈관벽이 손상된다. 이렇게 되면 그 혈관벽이 손상되면서 갑자기 혈관벽에 혈소판 같은 그런 응고인자들이 딱 붙으면서 혈전 피딱지가 만들어지는데 혈관이 막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은 터지는 거에도 굉장히 연관이 많고 막히는 거에도 영향이 많기 때문에 전체 뇌졸중에서 어찌 보면 이제 흡연과 함께 가장 위험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지혈증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혈관이 막히는 이제 뇌경색, 이런 혈관이 막히는 질환과 아주 연관이 많고요. 특히 고지혈증 같은 심근경색이라 해서 이제 심장혈관이 막히는 것과도 연관이 많은데요. 이제 과거보다는 이제 고지혈증 비율이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지혈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특히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런 고혈압 또 고지혈증, 당뇨도 영향이 있겠죠. 음주, 흡연 이런 부분들은 생활 습관을 통해서 개선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뇌졸중이라는 질병이 뭐 유전적인 요인도 일부 있고 또 이런 어떤 가족력 등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실은 가장 대표적인 생활 습관 질환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예. 다른 질환 대비 이런 이제 생활 습관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령에서 많이 발생하고 평생 이제 생활 습관이 누적되다가 이제 뭐 60대, 70대 이렇게 되면서 뇌졸중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대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분명히 좋아지고 예방하거나 뇌혈관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 자, 가족력은 어떻습니까? 이 가족력으로 인해서 이런 뇌졸중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는 건가요? 최근에 국내에서도 가족력에 대한 이제 연구를 했었고 확실히 이제 뇌졸중도 가족력이 있으면 좀 비율이 올라가고요. 특히나 이제 뭐 가족 중에 2분 이상이 50세 전에 이제 뇌졸중이 있었다 이러면 조금 유전적인 요인도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네. 유전적인 요인보다는요 오히려 가족력 부분에서 생활 습관을 공유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음식을 어떻게 드시는지 좀 더 짜게 먹는지 뭐 동물성 지방이라든지 뭐 좀 이런 식용유 같은 섭취가 좀 많은지 혹은 이제 뭐 좀 어떤 이제 운동량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해지지 않나요? 가족들이 서로 운동을 하는 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생활 습관들이 굉장히 공유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가족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함께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생활 습관도 비슷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런 부분들도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거고요. 전조 증상에 대해서 앞서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증상들을 경험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보통 저희가 전조증상의 3대 증상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얼굴 마비, 이제 팔다리 마비, 그리고 언어 발음 장애 이 3대 증상이 가장 중요한 증상이고 이게 객관적으로 팔, 다리를 들었는데 떨어진다. 얼굴을 거울을 보거나 남이 봤는데도 비틀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말과 발음이 다른 사람이 들었는데도 이제 어눌하거나 말이 안 나오는 게 객관적으로 보이면 이 증상이 설사 1분 정도 지속되더라도 꼭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기 때문에요. 예. 또 한 가지 키워드는 갑자기 한쪽으로. 이 한쪽으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쪽으로. 예. 예. 왜냐하면 이제 뇌는 왼쪽 뇌는 오른쪽을 담당하고 오른쪽 뇌는 왼쪽을 담당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양쪽으로 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갑자기 얼굴 마비, 팔다리 마비, 그리고 이제 언어 발음 장애가 발생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증상이다. 잠깐 있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잠깐 있더라도 위험하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도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정상으로 돌아와도 방금 말씀드린 3대 증상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됐다면 꼭 병원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네. 특히나 이게 반복이 되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증상이 2번 혹은 뭐 3번 반복되면 위험도가 2배, 3배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뭐 2배, 4배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똑같은 증상이 반복됐을 때는 정말 발생할 수 있다. 후유증이 남는 증상이 영구적인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정말 응급실로 즉시 가셔야 합니다. 예. 저 그럼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MRI를 먼저 찍게 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MRI가 더 유용할 때가 있고요. CT가 더 유용할 때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초음파 검사가 더 유용할 때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영상 검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검사를 할지는 이제 전문가가 판단을 꼭 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MRI 같이 좀 자세한 검사를 좀 기다려서 하는 게 나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는 CT를 하는 게 나을 때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MRI가 CT보다 더 정확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또 혈관을 볼 때는 CT가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조영제를 쓰는 CT요. 그래서 예. 이제 우리가 그 영상 검사를 어떤 거 할지는 환자분의 이제 상황 그리고 이제 치료 결정 그리고 또 환자분과 병력 정치를 해서 같이 이야기나 검진을 해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뭐 검사를 해봤더니 뇌졸중의 위험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다른 질환이 아닌지 검사를 해보게 되겠죠. 예. 그 뇌경색으로 확인되면 일단 혈전을 제거하는 게 우선입니까?
그렇습니다. 뇌경색이라는 것이 이제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어쨌든 혈관이 이제 뚫어줘야 되는 거고요. 대부분 혈관이 막히는 원인은 아주 드물게 뭐 다른 원인이 있지만 대부분은 혈전이라고 해서 이제 피딱지가 혈관을 막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혈전을 이제 제거해 주려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예. 혈전 용해술, 혈전 제거술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방법인가요? 혈전 용해술 같은 경우는 정맥으로 그냥 약을 투여해서 이제 혈전을 뚫어주는 약을 쓰는 방법이고요. 예. 혈전 제거술은 이제 시술을 통해서 또 사타구니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이런 철사 같은 관을 몸에 집어넣고 이제 방사선에 조영술을 하면서 우리가 혈전을 시술을 통해서 제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군요. 예. 그럼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 언제 방법을 어떻게 바꾸게 되는 건지요?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저는 이런 혈전 제거술과 혈전 용해술을 왜 안 해주세요?라든지 혹은 이거 왜 이 방법을 선택하셨냐고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한 방법이란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혈전 용해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투여할 수 있지만 혈전을 제거할 확률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예. 혈전 제거술 같은 경우는 혈전을 제거할 확률이 뭐 한 70에서 80% 정도는 되지만 이걸 이제 바로 시행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와서 준비도 해야 되고 같이 팀이 이제 팀이 구성돼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 혈전 제거술은 모든 혈관을 다 뚫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작은 혈관이라든지 뭐 끝자락에 있는 혈관 이런 혈관들은 뚫을 수가 없고 좀 큰 혈관 우리가 접근이 가능한 혈관만 뚫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혈전 용해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혈전 제거술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다 다르고요. 또 더 큰 문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좀 늦게 병원을 도착하게 되면 혈전 용해술과 혈전 제거술의 위험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무슨 위험이 올라가느냐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이걸 한 다음에 뇌출혈이 반대로 뚫어준 다음에 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늦게 도착할수록 출혈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혈전 용해술 제거술을 이제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네, 그만큼 골든 타임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혈전 용해제를 하루에 한 알씩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혈전 용해제라는 것은 이제 골든 타임 내 어떤 이제 특정 시기에 딱 혈관에 이제 혈전을 녹여주는 그런 치료고요. 예. 실제로는 이제 혈전 용해제가 아니라 이제 혈전이 안 만들어지게 만드는 약, 대표적으로 이제 아스피린이라든지 요즘 이제 다른 형태의 약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항혈소판제라 그래서 혈관벽에 그런 피딱지가 앉지 않게 예방해주는 이런 약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을 이제 과거에는 그냥 처방 없이 그냥 복용하셨던 분도 있으셨습니다. 아스피린 같은 것들을요. 그냥 본인이 어떻게 구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것은 이제 하지 말라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분, 처방받은 분들은 이제 평생 아스피린 계열의 이제 이런 항혈소판제라든지 항혈전제 이런 것들을 항혈전제라 보통 부르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복용하셔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그냥 걱정이 돼서 이렇게 먹는 것은 부작용 위험, 오히려 출혈의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예. 그리고 요즘은 이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이 다른 그런 위험 인자를 조절할 수 있는 좀 더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 약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하게 항혈전제, 혹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혈전 용해제는 평소에 복용하는 약은 아닙니다. 혈전이 앉았을 때 녹여주는 약이 굉장히 어찌 보면 위험한 약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혈전 용해제 평소에 먹는 약은 아니라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임의로 약을 구해서 드시는 건 위험할 수 있다. 네, 말씀이시군요. 예, 자, 오늘 뇌졸중의 위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의 김치경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시고요. 토니 올란도 앤돈의 타이어 옐로우 리본 어라운드 올드 옥트리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삼킴장애라는 말을 들으면 질환으로 인한 증상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노인들의 경우에는 질환이 아니어도 음식을 삼키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노화가 삼킴장애의 원인일 수 있다는 걸까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특정 질환이 없어도 노화로 인해서 삼킴장애를 겪기도 하나요?
그게 우리 왜 노인들을 뵙게 되면은 예. 많은 경우에 왜 중풍, 뇌졸중이나 파킨슨병이나 무슨 후두암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병에 걸려서 음식을 못 삼키는 경우 많이 보잖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특별한 질환이 없는데도 가볍게 목이 불편하다거나 사례가 자주 들린다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그런 다양한 삼킴장애 증상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이럴 경우에 우리는 노화 자체로 인한 삼킴장애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네, 뭐 어르신들 사례가 걸리는 경우 종종 보는데 그렇다면 이 노화가 구체적으로 이 삼킴장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예. 구강인두가 구조 자체가 다소 변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화가 진행되면은 신경세포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또 오랫동안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은 소위 뭐 영어로는 디컨디셔닝이라 그러는데 탈조거나 일종의 이제 노쇠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노쇠가 되면서 사실은 그중에 질환명을 하나 딱 대라 그러면 근감소증이 동반됐을 때 주변 근육이 약화되면서 오는 게 주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강인두가 변화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어떤 네. 변화를 주게 되나요? 아무래도 음식 삼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게 혀나 구강 주변에 여러 가지 근육들이 관여하면서 그런 것들이 그 구조적으로 잘 유지하면서 음식을 삼키게 되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근육의 기능이 마저 떨어지기 때문에 그 구조 자체도 사실은 원래 구조를 잘 유지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육이 약화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실제로 그 최근에 서울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나온 결과를 보니까 근감소증이 동반돼 있을 때 노인들의 연화장애 발생 위험이 무려 2.7배까지 올라갔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따라서 근감소증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감소증. 네. 예. 그 노인들이 흔히 아우 살에 걸렸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삼킴장애의 하나로 봐야 될까요? 맞죠. 사례가 잘 들린다는 거는 결국 음식이 그 기도가 아닌 식도로 잘 넘어가 줘야 되는데 예. 사실은 우리 목 뒤에 기도의 입구와 식도의 입구가 같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음식을 삼킬 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알아서 기도를 잘 막아주고 식도로 음식이 넘어가게 되지만 그게 안 될 때 결국 잘못 넘어간 것 때문에 사례가 들린다라는 건데 바로 이 사례가 잘 들린다는 게 비교적 초기에 삼킴장애를 나타내는 증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 음식물뿐만 아니고 물을 마시다가도 살에 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례가 들릴 때 재밌는 거는 사실은 아주 고형식도 물론 삼킴장애 있을 때 먹기 어렵지만은 애초에 고형식은 조심하게 되잖아요. 예예. 근데 오히려 액체가 훨씬 더 쉽게 사례가 잘 들리면서 아하. 식도가 아닌 기도나 다른 곳으로 넘어가기 쉽다는 겁니다. 네, 그 마음을 놓고 드시다 보니까 그렇죠. 더 걸릴 수가 있다는 거군요. 네네. 예. 이 삼킴장애로 인한 증상은 다양한가요? 어떤 증상들이 생길 수 있나요? 우선은 씻기가 어렵겠죠. 삼키기 어려우니까 자꾸 이제 그 입술 사이로 음식이 새 나오거나 그다음에 뭐 혀, 턱 또는 입술의 힘이 약화됐을 때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꿀떡 삼키는 그 시작 작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침을 옆으로 질질 흘리거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코로 음식이 거꾸로 역류돼서 코로 음식물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삼키는 게 정상보다 덩어리 이동이 지연되니까 이제 식도에서 움직임이 느려지면 삼킴 지연이 되고 그다음에 먹은 다음에 목이 자꾸 이상하거나 음식물이 잔류감이 느끼거나 또는 식사나 식사 후에 그 기침이 나거나 목이 메이거나 목소리가 변화하는 쉰소리가 났을 때 이런 것들이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당장 씹는 일부터 어려워지는 분들이 많군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 뭐 이가 안 좋거나 하는 치과적인 문제가 아니어도 그렇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 이가 없으면 못 씹는 건 우리가 너무 너무 잘 당연한 알지만 거고요. 예. 그거 외에 입속에 전부 다 기능이 약해져 있으면은 사실은 음식을 삼키고 씹고 이럴 때 입속에 여러 근육들이 사용하는 중에도 혀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면 넘어가지는 않고 오히려 입술 사이로 음식이 새 나오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잘 안 되니까 턱이라도 많이 움직여보자 그래서 과도하게
턱을 음식에서 씻게 되거나 네. 이런 증상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 혀의 힘이 약해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게 근육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근감소증이 진행이 되면서 혀 또한 근육의 힘이 약화되는 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 혀의 근육. 그렇다 보면 이제 발음도 약간 어눌해질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당연하지요. 예. 네네. 그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코로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그 인두가 당연히 목 뒤쪽이니까 위아래로 코 쪽으로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대로 음식이 식도로 넘어가지 않은 게 목 뒤에 넘어가 있으면 식도로 안 넘어간 음식이 어디로 가겠어요. 예. 위쪽으로 해서 코로 오히려 아이고. 음식물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 음식을 삼키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삼키고 난 후에도 음식물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드실 테고요. 생활하면서 불편이 클 것 같습니다. 많이 불편하지요. 당연히. 일단 먹고 싶은데 배는 고픈데 넘어가지 않는 그러니까요. 것도 괴롭고 예. 그러면서 삼키기까지 점점 시간이 걸리고 힘들고요. 그다음에 삼켰다고 애를 써서 삼켰는데도 목에 음식이 남아있으면서 실제로 잔류감도 느껴지고 목이 이상하고 쉰 목소리 나오고 많이 괴롭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밥 한 술 드시고 물 마시고 아예 또 물에다 밥을 말아서 드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실상은 음식물이 남아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음식물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까? 일부, 그러니까 아주 적은 양이 남았을 땐 눈에 보일 만큼이 없을 경우라도 사실 남아있는 경우가 더 많지요. 예. 어느 정도는 잔류감이 있는데 그거 외에도 기도 쪽과 이쪽 식도를 연결하는 쪽에 근육들이 전부 약화돼 있으니까 어쨌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느낌만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아마 미세하게는 음식이 남아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제 구강 또 두경부까지 나이로 인해서 나이가 들면서 그런 기관들이 노화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제가 근육 약화가 제일 큰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거 이외에도 왜 이 구강과 안면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신경들이 있잖아요. 특히 뇌에서 나오는 신경들, 예를 들면 3차 신경은 감각을 맡고 안면신경은 또 움직임을 맡고 있고 또 혀 인두신경도 있고 미주신경, 그래서 또 설화신경, 혐의신경 이런 뇌신경 같은 것들이 전부 다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또 역시 더 삼키는 기능과 힘을 약화시키는 그런 기관들의 노화로 이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관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구강부터 뭐 인두, 후두, 식도까지 여러 곳에 있는 기관들의 문제가 생기면서 삼킴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 네. 그러면은 어떤 특정 부위에 따라서 그 문제가 생기면은 삼킴 장애 증상도 차이가 생길 수 있나요? 있지요. 그러니까 크게 사실은 입으로 들어가서 인두, 후두 쪽에 삼킴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식도까지 내려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속에 당장 문제가 생기면 입에 물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인후두가 사실 가장 중요할 때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음식물을 섭취한 직후에 목 부위가 자꾸 부풀어 오른다는 느낌도 있고 말도 어눌해지고 또 통증, 기침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역류감도 생길 수가 있고 이런 증상이 있고요. 식도가 문제가 됐을 때는 사실은 일단 목은 넘어갔는데 그다음에 안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가슴을 치게 되고 흉통이 실제 올 수도 있고 막혀 있다는 느낌이 심하게 오는 이런 차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음식을 다시 또 토해낼 수도 있겠어요? 식도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토할 수도 있죠. 네. 그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이 노인들의 삼킴 장애는 다소 좀 주관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는 경우도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증상들 그리고 본인이 불편한 것들은 사실 검사로 그렇게 철저하게 나오는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원래 삼킴 장애 자체도 가령 왜 나이가 들수록 한 50대만 돼도 예전보다는 살이 자꾸 들리는 거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걸 진짜 다 비정상이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어떤 면에선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 자체도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될 때가 돼서야 우리가 비로소 검사를 하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동원되는 것이지 그냥 나이 들수록 증가하는 사례가 들린다거나 그다음에 목이 조금 불편하거나 약간 삼키기 어렵다 뭐 이런 정도 갖고는 우리가 병으로 취급도 하지 않을 뿐더러 그 정도에서는 검사를 해도 나오기가 어렵겠습니다. 예, 그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살에 걸리는 정도의 삼킴 장애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초기는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그렇다. 하지만 이게 좀 심해지거나 정말 심한 불편감을 느낀다면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또 단순한 불편감을 넘어서 어떤 다른 위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나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음식이 제 길로 안 가고 기도로 훅 넘어간다. 기도가 막히면 큰일 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막히니까 숨을 못 쉬는 게 문제고 그럼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노인들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예, 떡이 막혀서 돌아가시다. 이거 우리 왜 응급실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막혀서 숨 못 쉬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인들한테 많은 흡인성 폐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다 미세하지만 음식물이나 침이나 이런 것들이 넘어가서 생긴다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관지 문제, 기도 문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식도로 제대로 음식이 안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 장애가 오겠지요. 그렇죠. 예, 살이 못 드시니까. 빠지고. 예. 네. 그래서 실제로 노인들이 못 먹는 게 물론 입맛 없어서 못 먹어서 살 빠지는 것도 있지만 바로 이게 삼킴 장애 때문에 식사를 못해서 살이 5kg, 10kg 빠지면 그것도 큰 문제 아닐까요? 예. 그래서 크게 봐서는 이 두 가지가 아주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기도가 막히거나 영양 부족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 중간에 잠깐 말씀해 주셨던 흡인성 폐렴의 위험, 이건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흡인성 폐렴의 경우는 기도에는 사실은 공기가 들어가줘야지 다른 뭐 물이건 침이건 음식이건 이런 게 들어가면 당연히 기도에서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 말초 기관지가 막히면서 미세 기관지가 막히면서 폐렴이 생기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 이것이 가장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되고 실제 나이 드신 분들의 사망 원인 1위는 폐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킴 장애와 흡인성 폐렴과의 관계는 굉장히 관련성이 크면서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사망 원인과 직접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삼킴장애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뭐 원인 질환이 있다면 당장 그거부터 치료하는 게 우선이겠습니다만 노화가 원인이라면 이걸 좀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제가 왜 근감소증이 가장 큰 문제니까 전신적인 운동과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평소에 해서 일단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거를 첫 번째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어찌됐건 나이가 드시면서 어느 정도는 그 삼키는 게 문제가 되는 소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 첫째는 식사하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목 주변과 입 주변의 경직을 좀 풀어주고요. 그리고 평소 운동도 턱을 좀 당긴다거나 머리를 좌우로 돌리거나 누워서 머리 들기라든지 그다음에 바른 숨쉬기 운동 등을 해서 도움을 주는 게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식사할 때에는 바른 자세, 즉 똑바로 90도로 바르게 앉아서 턱을 조금 당기는 자세를 가지고 천천히 소량씩 드시고 그리고 젓가락보다 숟가락이나 포크를 사용해서 좀 안전하게 왜냐하면 젓가락질에 신경 쓰다가 또 사례가 더 잘 들리더라고요. 예. 그런 정도는 좀 습관을 들여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식사 전에 충분히 스트레칭 해주시고 식사할 때는 올바른 자세로 앉아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먼저 앞서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또 약물 치료보다는. 네. 예. 그 삼킴장애 재활 치료도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어떤 방법인가요? 방금 말씀드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는 거를 하고서도 계속 문제가 되면 사실 재활의학과에서 재활치료를 하곤 합니다. 예.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좀 입술을 열고 닫는 입술 강화 운동,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혀 자체가 약화가 되니까 그 혀로 입에 넣은 도구를 밀어내는 말하자면 혀의 근육 강화 운동, 이런 것들, 즉 연화 관련 근육의 강화 운동을 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섭취 자세를 잘 잡도록 또 훈련을 시켜주고요. 예. 그다음에 음식물의 종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액체가 더
잘못 넘어갈 때가 많으니까 그거를 조금 젤 형태에 가까운 걸로 만들어서 드실 수 있도록 그런 연화 훈련들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입술 강화 운동 또 혀 강화하는 운동은 어르신들이 이런 삼킴 장애가 없더라도 예방 차원에서도 방법을 좀 안다면 해주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죠. 병원에 가면 굳이 뭐 숟가락, 서랍자 같은 걸로 이제 운동을 해서 눌러주는 걸 밀어내는 건데 그것 외에 혼자 하는 운동이 우리가 아, 에, 이, 오, 우 하고서 입을 크게 벌리면서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거를 자꾸 되풀이하면서 해주는 것도 또 좋은 입술 운동이 될 수 아하, 있고요. 예. 또 혀의 운동 같은 경우도 입속에서 혀를 좌우로 볼을 밀고 혀를 내미는 동작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10번이나 20번씩 반복해 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요. 예. 또 볼 운동의 경우는 입술을 꼭 다물고 볼을 부풀렸다가 오므리는 동작을 좌우로 그리고 전체로 하는 것, 이런 것도 사실은 혼자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은 사실 요즘 또 혼자 계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또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적어지고, 예. 사실 말만 해도 사람은 자연스럽게 혀와 입을 움직이게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도 좀 많이 해주시고, 예. 전기 자극 치료나 약물 치료가 이어지기도 한다면서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 꾸준히 치료했는데도 영 경과가 좋지 않다. 그래서 영양 상태가 계속 나빠지거나 혹은 자꾸 폐렴이 발생하려고 하면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튜브로 음식물을 공급하긴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 환자의 경우 전기 자극 치료나 혹은 약물을 좀 병행하면 다소 도움은 받기는 하지만 이게 주 치료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방법도 있다는 정도만 네.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뭐 전기 자극 치료, 약물 치료에 앞서서 생활 습관, 생활 속에서 하는 운동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재활 치료도 있어야 되고. 삼킴 장애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 쭉 알려주셨는데 조심해야 할 부분들도 있겠어요. 식사하기 전에 또 식사하는 도중에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잠깐 말씀은 드렸지만 식전에는 준비하시라. 즉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목의 긴장도 풀고 예. 그다음에 혀도 운동을 좀 시켜주고 볼도 운동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아, 에, 이, 오, 우 발음 연습을 해서 성대와 목 근육을 깨워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하고 헛기침도 좀 몇 번 하고요. 예. 그다음에 식사할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서 앉은 다음에 턱을 아래로 당깁니다. 그리고 음식은 천천히 소량씩 드시고 그다음에 처음 입에 넣은 음식물을 모두 삼킨 다음에 다음 음식을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꾸 입에 넣고 또 넣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국이나 물에다가 밥을 말아서 드시는 건 위험합니다. 그건 좋은 습관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쉽게 부스러지는 간식류나 거친 질감이 있는 씨앗류 같은 과일은 좀 조심하셔서 안 드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음식물도 좀 가려서 드셔야겠어요. 그렇죠? 예, 삼킬 수 있는 음식으로. 예. 그 밥을 물에 말아서 드시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맞아요. 예, 그게 좋지는 않은 거죠. 네,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예, 그 소화도 잘 안 되고 위로 그렇죠. 들어가게 되면 네. 소화 효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침샘에서 나오는 효소도 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후루룩 씹지 않고 삼키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예. 삼킨 장애가 있는 분은 흡인성 폐렴이 바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잘 넘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요. 네. 자, 오늘 노화로 인한 삼킴 장애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번님들의 다 가기 전에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